오늘 정치권 흐름을 각 당 세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 김중록 국민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미세한 틈도 보이지 않았던 남북 대화의 문이 불과 닷새 만에 열렸습니다. 남북 정상의 관련 발언을 듣고 본격적인 토론 시작합니다. 민족의 위상을 과시하는 좋은 계기로 될 것이며 우리는 대회가 성과적으로 개최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직 성급한 낙관이나 기대는 금물입니다. 그러나 가능하다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의 정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파격적인 신년사에 대한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화해의 손짓이다, 아니다, 위장전술이다. 북한의 진심은 무엇인지 먼저 각 당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좋은 시작입니다. 북한이 추가 도발 대신에 대화를 제의했습니다. 평창의 성공을 기원했습니다. 우리로서는 반가운 일입니다. 평창 올림픽이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평화올림픽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대화의 새로운 모멘텀, 지금 2년 동안 꽁꽁 얼어붙었고 지난 9년 동안의 남북관계는 한 1cm도 앞으로 못 나갔습니다.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저는 작년에 핵전쟁 위기까지 치닫는 그런 긴장 고조시에도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 모멘텀 온다, 터닝 포인트 온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거 방송에 나와서도 그 이야기했습니다. 좋은 터닝 포인트입니다. 다만 평창 올림픽을 앞둔 제한적인 접촉이지만 대화가 제로 상태에서 전쟁 불사를 강조하는 극한 대치 상황에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대화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는 좋은 시작이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자유한국당 얘기 듣겠습니다. 예, 우선 국가적 과제인 그 동계올림픽의 선거기 개최를 위해서는 북한의 참가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로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북한이 이전에 했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북한의 그 제안, 동계올림픽 참가했다는 제안, 또 대회 참가 제안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은 이 제안을 하면서 북한 핵과 관련해서는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했죠. 그래서 이번에 동계올림픽 참가를 통해서 북한을 핵 보유했는데도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를 초청하고 우리가 참가해도 되구나 해서 북한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대중 정부 이후에 북한이 대한민국에서 개최된 국제대회에 한 4차례 정도 참가를 했어요. 우리 김한정 의원 잘 아시겠지만 2002년에 북한 아시안게임, 2003년에 대구 유니버시아드 경기, 또 2005년에 또 인천에서 열린 육상대회. 박근혜 정부 때도 북한이 인천 아시안게임 참가를 했습니다. 그 당시는 황병서 총정치국장, 또 김양근 또 통전부장, 또 최용의 비서까지 폐지 참가를 했어요. 그래도 그 직후에 이후에 남북관계 본질적 변화든지 북한 핵에 대한 태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굉장히 우리가 유의하면서 이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더구나 북한이 이번에 참가를 통해서 얻는 심리적인 어떤 목적을 경계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정부도 이걸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걸 경계해야 되냐면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동계올림픽 참가하니까 우리 국민들이 북한에 대해서 갖고 있는, 북한 핵에 갖고 있는 어떤 경계심, 이런 것을 일거에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정말 주의해야 되고, 정부가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을 걸로 봅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 국민들도 같이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국민의당 이야기 듣겠습니다. 한 달 올림픽을 앞두고 남북 대화가 이루어진다는 건 정말 환영할 일이고 정말 국가적으로 세계의 축제인데 아주 시의적절한 참 국민들이 참 바라는 바인데 거기에 또 우리 정부가 그동안에 고민하고 추진해온 대북 그 정책이 잘 돼서 이런 결론 맺었고 또 거기에 또 미국의 일관성 있는 압박과 제재, 이거가 큰 효과를 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또 우리 정부의 그 고민과 노력,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존중을 제가 합니다. 다만 지금 그 작년 12월에 미 CIA
국장이 대통령한테,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고한 걸 보면 앞으로 3개월이 이 핵을 동결 내지는 폐기 또 개발할 수 있는 거를 제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고 데드라인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참 시점이 아주 절묘한 시기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여기에 평창올림픽이라는 아주 세계 축제가 들어있어서 이걸 어떻게 3개국이 조율해 가면서 이 게임을 할 것인가. 대단히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 3개월이 데드라인이라고 생각하면 그 시간을 북한에 주었을 경우 어떤 결과가 올 것인지 그냥 덥석 받아서 지금 하루 만에 착착착착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그렇게 빨리 결정하고 빨리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올림픽이 한 달 남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한도 이 핵의 마지막 단계를 완결하기 위한 아주 골든타임이고 저희는 또 올림픽을 개최하는 입장에서 시간을 지체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아주 삼국이 좀 묘한 관계에 있는데 특히 이제 미국과는 현 정부가 굉장히 잘 되고 있다고는 얘기하지만 저희들 야당이나 저희 당에서 볼 때는 계속해서 엇박자에 내재되어 있는 상태가 아닌가.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남북 대화가 이루어지는 시국인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정말 이렇게 배고플 때 밥을 빨리 먹을 게 아니라 천천히 먹어야 소화도 잘 되고 건강에 좋은 건데 지금 너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이게 제대로 북한의 저희를 알고 하는 것인지 지금 뭐 지금까지 수없이 위장평화공세에 시달려 왔잖아요. 그럼 제재와 대화 또 도발 이거의 악순환이었어요. 이거가 계속돼서 결과가 그렇게 또 이어진다면 한국하고 미국의 그 엇박자가 더 깊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절대로 관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와 연장선상에 있는 얘기가 이제 한미 연합훈련 연기라는 부분이 또 될 것 같습니다. 이 연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각 당의 평가가 좀 다르죠. 이 더불어민주당의 평가부터 들어볼까요, 이번에도요? 예, 평화올림픽을 만들겠다라는 우리 정부의 의지가 확고했고 또 한미 간의 협의가 잘 되어 왔습니다. 또 북한의 도발에 적절하게 대응해 왔고 한미 공조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언론이 좀 부추기고 야당이 불안해한 것 같아요. 물론 클린턴이나 오바마 행정부와 달리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정책들이 상당히 예측 불허인 면이 있어서 우리가 좀 우리 정부 문재인 정부가 좀 고생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북한의 그런 대화 제의의 그 진정성 여부를 떠나서 평창 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우리 목적 당선을 위해서 이 전체적 분위기 조성이 됐고 그런 면에서 미국이 한미 군사 연합 훈련 연기에 대해서 기꺼이 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연기입니다. 이건 북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호응하고 또 대표단을 파견하고 평창 올림픽을 전후한 이런 이 사태 완화, 긴장 완화에 협조할 국면이 조성됐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런 면에서 이번에 한미 군사훈련 연기는 아주 절묘한 카드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우리 국가적 행사인 그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위해서 군 통수권자가 그 군사훈련의 일정을 좀 조정하자 할 수 있는 건 충분히 할 수 있는 제안이고요. 제가 이전에 어떤 다른 방송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분이 군사훈련 오랜 기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상대가 있는 같이 연합훈련이기 때문에 미국과 협의해서 같이 발표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마지막 부분의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 대통령이 의논해서 이렇게 발표한 것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그것이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위해서 뭐 신축적으로 대응한 것에 대해서는 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향후에 그 훈련 규모의 축소라든지 또 북한의 요구나 대북 정책을 위해서 또 남북 관계를 위해서 군사훈련을 축소하거나 거기에 어떤 고려해서 군사훈련 문제의 어떤 향후를 다루는 것 적절하지 않다. 이것은 우리 안보에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를 갖고 한미 안보 차원에서 또 우리 국방 차원에서 우리 정부가 해가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원포인트로 이 연기한 것은 동계올림픽 성공을 위해서
또 호응도 있었고 그렇게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앞으로 이제 축소 부분까지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축소는 이거는 순수히 안보와 국방의 관점에서 한미가 같이 의논해야 될 문제지 중국의 요구가 있다 해서 또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축소를 검토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군사 주권과 안보 주권에 관한 문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당 의원 듣겠습니다. 이 훈련 문제는 이번에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도 해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연기, 축소, 취소, 중단 이런 이제 과정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들이 이제 나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요거는 분명히 미국에서 지금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어요. 이번 훈련에 관한 것은 평창 올림픽으로 한정해야 된다. 그러고는 후회 얼마는 요구를 할 때는 단호히 거부를 해야 된다. 그게 미국의 얘기고 또 특히 저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간단한 그 워딩이 굉장히 의미를 내포한다고 봐요. 미국은 절대로 직설법을 안 써요. 이거 상에서. 그래서 엇박자 이거 나는 것도 사실은 여기서는 잘하고 있다고 그러죠. 한미 관계가 좋다고 그러는데 제가 느낌은 지금 한미 간에 지금까지 제재와 압박의 국면도 마지못해서 우리나라가 따라가는 형국이었거든요. 이번엔 또 거꾸로 남북대화가 미국의 요청을 저희들이 훈련을 연기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또 마지못해서 따라와요. 이게 거꾸로 됐죠. 이게 대화 자체도 지금 옛날에는 이제 그 미국을 통하고 통미, 봉남, 이번에는 이제 통남, 복미입니다. 거꾸로. 그래서 결국은 전국적으로는 남한과 대화를 해서 통미로 가지 않을까. 그게 이제 결국 그런데 지금 이제 훈련 이런 문제는 사실은 미국에서도 이제 세계적인 경영을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훈련 자체를 다 이 연초에다 계획해서 합니다. 그걸 이 연기하는 자체도 굉장히 싫어하는 입장일 겁니다. 지금 마지못해서 들어주는 그냥 흔쾌하게 100% 지지한다. 뭐 훈련이 뭐 절대로 그게 안 하겠다 이렇게는 했지만 저희 지금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문정인 특보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김정은이 뭐 강단이 있는 사람이다. 예? 그 사람은 뭐 크레이지하지 않다. 예? 우리가 생각할 정도로 비이성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훈련을 이번에 이제 연기하는 자체를 3월 달에 할 거를 4월에 할 거면 8월 달에 프리덤 가디언 훈련하고 중복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아마 축소도 예견이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가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미국을 굉장히 자극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연기하는 자체도 지금 미국에서는 달갑지 않게 저는 생각한다고 봐요. 깊이 생각해보면 예. 뭐 평창 올림픽이라는 거는 우리가 세계적인 축제를 주관하지만 그 문제하고 연관해 볼 때 상당히 데리케이트 문제가 있다. 함부로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게 좋겠는데 네. 특보라는 분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고 마지막 가서 나는 청와대 공식 입장이 아니고 교수의 입장에서 얘기한다. 이래버린 유체이탈법이에요. 완전히. 아니 안보 문제를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 의미는 현재 상황에서 미국과 우리나라의 군사나 외교적인 부분에서 약간의 엇박자는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는 부분이 있는 거죠? 저는 그 내부적으로 네. 아까도 말씀했지만 미국은 워낙 대국이고 외교 면에서는 절대로 직설화법 안 씁니다. 네. 그냥 지켜보겠다. 알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굉장한 여운을 남기는 겁니다. 예. 너희들 잘못되면 내가 어떤 마음을 먹겠느냐 하는 그 내부의 마음이 아주 굳게 불만스러운 저는 표정이 이 의도가 거기 들어있다고 봐요. 조금 예. 보완해드리면은 현직에 있는 분들은 양국 관계의 관계를 고려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합니다만 벨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나 연합사령관 이런 분들은 연합훈련을 이런 문제로 연기할 바에는 한미동맹을 유지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그런 얘기도 좀 얘기죠. 극단적인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 이번에 김정은이 왜 이렇게 나왔느냐를 볼 때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나온 거에 대해서 볼 수 있는데 우리 김용노 의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지금 거의 군사적 옵션을 사용할 그런 상황이 임박했다는 식으로 미국이 최대한 압박을 끌어올렸지 않습니까? 유엔 제재도 굉장히 강도가 대해갔고 특히 어제 오늘 뉴스 보면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가 유엔의 눈높이 우리가 기대한 눈높이는 아니지만 정유 수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압박의 강도를 높이기 때문에
김정은 북한 체제에서 최고 위기가 와 있는 거죠. 아직 그 상당한 위기 국면이 조성될 때 위기를 타개하는 방향으로 서울을 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연합훈련의 어떤 일정을 이렇게 동계올림픽에서 연기하는 저는 좋다고 봅니다. 우리 그거는 그 사이인데 그러나 축소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미 군사훈련은요, 우리 한미 동맹의 전력 유지 강화를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요, 또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무력 시위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연기했던 한 것은 한미 동맹 전력을 약화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고 평화올림픽으로 끌어들이겠다는 하나의 우리 나름대로 유화 조치지 그 자체를 한미 동맹의 그 균절 여부로까지 확대해서 가는 것은 저는 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네. 우리가 지금 조금 더 큰 틀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이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왜 급작스런 이런 대화 국면이 조성이 되고 급물살을 타게 됐냐. 이 조금 더 한번 지켜보십시오. 우리가 이 평창 올림픽도 국제적인 이목이 집중됩니다. 한반도에. 2년 뒤에는 동경에서 하계올림픽이 열립니다. 또 2년 뒤엔 2022년에는 북경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립니다. 앞으로 2년 틈으로 4년 이상 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국제적인 체육 행사, 올림픽이 계속 연쇄적으로 일어납니다. 여기 내관이 한반도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꼭 우리가 군사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만 이 국제 정세를 볼 것이 아니라 이 측면에서 한번 보면은 한반도 정세의 안정화에 대한 상당 부분의 주변국들의 이해관계가 지금 일치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도 2년 뒤에 평화롭게 동경올림픽 치러야 됩니다. 한반도 시끄럽고 미사일 머리로 날아다니면 하겠습니까? 북경은 마찬가지입니다. 북경은 4년 뒤에 올림픽도 치러야 됩니다. 북한에 자꾸 이렇게 시끄러워지고 또 그걸 통해서 또 미중 관계가 더 심각해지면은 그것도 북경 입장에서도 중국 입장에서도 원치 않는 바거든요. 이런 이해관계의 긍정적인 일치 부분들이 지금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도 핵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지나치게 더 과도하게 끌고 나갔을 경우는 이제 자신들의 지금 제재를 더 초래하게 되고 고통이 더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체제를 안정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김정은의 구상하고도 맞아떨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새롭게 조성되는 국면은 올림픽이라는 제한된 체육 행사지만 국제적 제한된 이벤트지만 주변국 심지어 북한까지 포함해서 한반도 안정화에 대한 공통적 이해관계가 모일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우리가 조금 더 넓게 쳐다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김한정 의원님은 이제 큰 틀에서 이렇게 다 동의하는데요. 실제 이제 이번 훈련을 이제 물어보셨으니까 그 훈련에 관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기, 축소, 취소, 중단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앞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잘 생각해 보였는데 왜냐하면 일단 지금 북한은 싫든 좋든 핵을 가졌다고 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의 군사훈련은 정말 더 강화하고 더 강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도 이 이제 남북 대화라는 것은 대화로서 훌륭한 일이고 우리로서는 참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압박과 제재, 국제 공조는 더 강화함으로써 그 효과를 더 낼 수 있다고도 봐요. 네. 여기서 풀어지거나 문제가 좀 느슨해져 버리면 그 구멍이 생길 수가 있어서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문제들이 더 오히려 김한정 마이너스가 의원님 될수 있다. 말씀하신 대로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북한이 이번에 동계올림픽 참가하고 남북대화에 임하고 대화로서 또 북한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그 이상 바랄 게 없는데 제가 경험한 저는 평생 북한을 연구하고 남북관계를 연구했는데 2015년에 현대 국민들은 앞에 정부에서 남북 대화가 있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2015년 8월에 심각한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 목함 지뢰 사고가 났을 때 8월 3일 날 사고 났는데 25일 날 합의가 이루어진 남북한에 그 당시에 우리 안보실장과 통일부 장관이 나가고 북쪽에서는 당시에 황병서 총정치국장하고 북한의 그 김양건 통전부장이 나와서 도발하지 않겠다고 합의를 했어요. 합의를 쫙 했는데 당시에 그 합의를 해가지고
그걸 믿고 한반도에 평화가 온 것처럼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래도 북한이 전략적 도발을 할 수 있다, 몇 개월 안에. 그렇게 이야기해서 외신하고 해가지고 제가 혼이 났습니다. 실검순 1위 올라가고 이렇게 평화무드를 깬다고. 그런데 불과 5개월 뒤에 핵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이번이 일회성 북한의 제스처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우리 김 의원님, 우리 국민들 기대하는데 그런 쪽으로 스탠스를 잡아서 나간다면야 동북아 전체 구도를 보면서 북한이 선택을 하고 그렇게 가면요 그걸 누가 환영하지 않겠어. 그러나 북한이 이때까지 했던 걸로 봐서는 우리가 경계하고 그런 건 그런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는 겁니다. 네. 네, 의미 있는 지적이십니다. 저도 많은 부분 동의를 하는데요. 북한의 핵 프로그램하고요, 한반도 긴장을 과도하게 또 불필요하게 조성하는 도발 행위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북한은 핵을 갖지 않고서는 체제 유지가 되지 않는다라는 확고한 나름대로 자기 원칙들과 그 전략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일정한 남북 관계라든지 또 주변국과의 관계에 영향받지 않고 자기들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지금 우리 한미 군사훈련은요. 사실 이 군사훈련에 우리가 강도를 더 강화한다고 북한이 핵 포기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도리어 또 북한에게는 새로운 추가 도발의 구실을 또 줄 수가 있습니다.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은 우리는 적법한 우리 자유적인 훈련이지만 북한은 항상 북침 전쟁 연습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또 그렇게 체제 내적으로 선동을 해왔고 또 실제로 그런 쪽에서 군부를 결속시켜 왔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우리 조금 전술적인 우리도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우리가 훈련을 지금 폐지하거나 축소한다는 건 정부에 지금 정해지지도 않았고 지금 검토할 단계가 아닙니다. 예. 이제 검토할 단계가 아니란 말에 태도를 해보가면서 우리가 판단할 문제고요. 또 한미 간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동맹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가 없죠. 김한정 의원님이 검토할 점. 단계가 아니란 말에 제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어떤 방향을 결정하는 우리 정부가 중국의 요구에 있거나 중국이 이래 해달라고 해서라든지 또 북한에 좀 잘 지내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훈련을 축소하는까지는 정말 해서는 안 된다. 그건 다른 차원에서 결정될 문제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문재인 대통령은 새 정부의 대북 정책 지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당부를 좀 얘기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과거처럼 유약하게 대화만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즉 과거 이번 정권 초기에 나왔던 것처럼 한반도 운전좌석에 앉겠다라는 의지를 보였다라고 표시를 하셨는데 이 부분이 과연 이루어질 것이냐 이 부분은 국민의당부터 얘기를 듣겠습니다. 한반도 운전좌석 그 문제에 대해서는 네. 뭐 정책위나 국회에서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운전자를요 국제 정치를 아시는 분은 함부로 운전하겠다고 안 씁니다. 예? 지금 상황을 보면 오히려 김정은이가 운전자 같아요. 폭주 운전. 언제 사고 칠지 모르는 운전. 그렇잖아요. 운전자가 되려면 지금 세계 국제 정치는 강대국이 다 운전을 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거를 내가 앉겠다고 자꾸 하면 말은 않지만 어른들 노는데 애가 와서 하겠다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국제 정치의 힘의 논리를 안다면 운전자 아무나 앉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그 뭐 듣기 좋은 얘기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조수를 하면서 운전을 하는 미국이나 중국을 잘하도록 도와주고 같이 함께 노력하는 게 더 저는 국익 차원에서 훌륭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결기나 이 무슨 내가 주도하겠다게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전쟁도 저 문재인 대통령님이 저는 하시는 말씀은 좋아요. 대통령으로서 국민들한테 용기를 주고 대통령이 그 결기를 보여주는 건 좋은데 그 주변에 그 안보 외교 라인을 잘 보좌해드려야 됩니다. 전쟁을 내가 없애겠다고 해서 없앨 수 없는 거예요. 그러죠? 전쟁을 없애겠다 없앨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선제공격을 못하게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의 그 힘을 알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노무현 대통령 잘 아시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처음에는 반미 유치다가 나중에는 손들었어요. 손들고 이라크 군 파견하고 FK 다 하게 돼요. 미국하고 같이. 그런 논리를 아신다면 함부로 보조하는 분들이
보좌하는 분들이 잘 대통령님 그 말씀도 하시게 만들고 요새 뭐 제가 한 말씀 드려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반미를 이야기하시는 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너무 처음에는 오해를 불러일으켰을 수 아니 있고요. 처음에는 미국을 상당히 그 타부시 좀 했어요. 그래가지고 말이 많았죠. 뭐 그건 뭐 좀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저 운전자론에 대한 좀 너무 과도한 해석은 조금 좀 자제돼야 될 것 같다. 너무 또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다. 조금 말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한반도 운전자론이 어디서 나왔느냐? 사실상 배경은 2000년에 미국 대통령인 빌 클린턴 대통령이 우리 김대중 대통령한테 하신 말씀입니다. 남북관계 그때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진행이 되면서 우리가 북미 대화를 주선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클린턴 대통령이 우리 김대중 대통령 만나서 이제 남북관계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운전석에 앉으십시오. 나는 조수석에 앉겠습니다. 그래서 운전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지금 이제 그 외에 다만 우리가 아까 전 김준호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냉혹한 국제 정치 현실은 힘의 정치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중국과 미국과 일본을 끌고 가겠습니까? 그렇지만 한반도 문제만큼은 우리의 운명이 걸린 문제고 또 우리의 미래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다 적극적이고 주체적이고 주도적인 입장에 서야 하겠다라는 그 의지 자체를 우리가 포기한다면은 그건 있을 수가 없죠. 우리가 대외적으로 국제적으로 또 북한에 대해서 우리는 조수석에 앉겠습니다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정치적 또 우리 국가적인 또 정부로서의 의지 표현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지 그 않겠냐. 말씀도 이해는 가는데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그 말씀은 결기나 주도는 내 나라의 생존의 문제를 내가 책임지겠다는 의지는 어느 대통령이고 다 봤잖아요. 국민 전체도 다 그래요. 그러나 내가 주도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의 4강국의 그 역학관계는 우리가 주도할 수가 없어요. 자, 뭐 우스운 얘기로 이제 이런 국가 안보 문제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주도한다는 게 능력이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주도하겠다는 말씀은 얼마고 제 동의를 하지만 이건 골프장에 카트를 몰고 다니는 운전이 아니에요. 이명박 대통령이 뭐 운전했죠? 카트? 그런 운전이 아니거든요. 예. 지금 뭐 운전석 조수석 그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인공지능 시대에 내비게이션만 잘 다루면 누가 운전석에 어디 앉아있든 갑니다. 북핵, 폐기, 통일 이 내비게이션만 잘 만들어 놓으면 누가 운전석에 앉든 잘 간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의미 있게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유약하게 과거처럼 유약하게 대화만 추구하지 않겠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송금 수사할 때 비서실 청와대에 근무하셨죠. 하셨는데 유약하게 대화만 추구하지 않겠다 이 말에 저희가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전에 대북 정책, 협력 정책 가장 비판받는 것은 대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 대가를 하고 돈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 대화를 위해서. 근데 자유한국당은요, 잘 나가다가 꼭 저렇게 아니, 제 빗나가요. 이야기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지금 국민적으로 많은 비판을 많이 받는데 유약하게 대화만 하지 않겠다 이 말씀에 이제 그때 또 우리 대북 정책에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있어요. 뭐냐면 유엔 결의안이 수없이 쌓여가지고 마음대로 개성공단 운영하고 금강산 관광 재개하고 이런 것도 돈이 들어가는 건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 개선 대화를 위해서 어떤 반대급부를 지불할 수 여건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국민적 걱정을 안 시키겠다 이렇게 저는 해석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말씀은 과거에 여러 대북 정책을 뭐 어쨌든 우리 역사 속에 실험을 했는데 그 속에서 시행착오를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저는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네. 뭐 예, 우리 문재인 정부 또 민주당 정부의 원칙을 확고합니다. 대통령의 말씀은 그겁니다. 우리의 안보를 지키는 최선의 수단은요. 핵 없는 또 전쟁 위협 없는 한반도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핵 포기를 쉽게 하지 않을 겁니다. 또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해나가면서 우리가 또 북한에 대한 억지력들을 가져나가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일방적인 제안이나 일방적인 그런 조치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것은 이 북핵 문제는요. 우리도 맞불 핵을 갖고 있다고 해결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북한하고 교섭한다고 해결될 것이 아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북미 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북한은
평화 협정을 요구하고 체제 보장을 요구하고 불가침 협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선핵 포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교착 상태에서 끊임없이 전쟁 불사의 안보 위기를 고조시키는 이런 위험천만의 한반도가 돼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막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는 긴장이 지나치게 고조되는 것을 우리가 컨트롤하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그 개입 방식은 제재도 있고 그 다음에 대화도 있습니다. 대화 협상이 있습니다. 지금 대화 협상은 아예 제로였습니다. 지난 9년 동안에 대화 협상이 제로였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9년 동안에 북한이 핵을 그러면 멈췄습니까? 핵 능력은 더 강화됐고 미사일은 더 멀리 쏘게끔 되어버렸습니다. 제재가 없었습니까? 제재는 더 강화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만큼은 이런 근본적인 이 핵 폐기로 가면 좋지만 한꺼번에 해결될 것이지 아니기 때문에 제재와 대화를 병행해 나가겠다.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께서도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제재를 지속하겠다. 또 제재의 성과라고 하면서도 통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화를 김정은 국방위원장하고도 통화도 하겠다. 이런 대화를 병행하겠다는 그런 기본적인 공감대가 이제 한미 간에 형성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건 상당히 중요한 변화고요. 이 변화에 또 북한이 어느 정도 진정성 있게 조응해 나가는가 하는 것도 달려있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북한에 대한 메시지는 분명한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선의로 또 이렇게 대화 협상으로 전환을 지금 준비를 해나가고 있고 그런 시사를 하고 있으면 북한도 그에 상응하는 행동으로서 따라달라는 요구가 될 수가 있겠죠. 앞으로 이제 내일 모레 협상이 이제 벌어질 것입니다. 네. 그 협상에서 그런 우리의 기본적인 원칙과 자세를 표명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대화도 사실은 뭐 전시에도 대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투트랙으로 가지는 건 압박과 제재, 국제 공조를 철저히 하면서 대화는 항상 문을 열어놓고 있는 게 잘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실관계에서 자꾸 9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러는데 2015년에 그쪽에 정치국장이 내려오고 비서가 내려오고 그 사람 2분 내려왔어요. 그 황병섭 정치국장 또 김양건 통전부장이 내려와서 9년 동안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셔야 15년에 합의가 있었어요. 중요한 합의. 있는데 안 지킨다는 겁니다. 합의를 해도. 그걸 없었던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북한 핵의 위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데 있어서 대화와 제재를 20년 했는데 안 됐다는 겁니다. 안 돼서. 그래서 이번 동계올림픽 끝나고 나서 남북 대화, 남북 관계의 어떤 가장 큰 어젠다를 북핵 핵 폐기에 두어야 된다. 그걸 두지 않는다. 누가 국민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또 국제사회에 이해를 하겠습니까? 미국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런 문제에 우선순위를 두고 유약한 대화 안 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또 그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거다. 북핵 문제를 우회해서 남북관계 개선은 굉장히 본질적으로 힘들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뭐 북한 남북 관계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고 다음 이슈로 넘어갈 텐데 지금 현 상황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이 가장 중요한 이슈일 것이다라는 부분은 다 동의를 하시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2월 달이 되면 이제 설날이 있고 따라서 이산가족 상봉 문제도 이야기가 되지 않겠느냐. 또 이게 더 나아가서 그동안 막혀 있었던 금강산 관광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또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 우선 금강산 부분은 지금 국제 경제 제재, 유엔 제재가 지금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미국과 상당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이산가족 문제는 인도주의적 문제고 또 대북 제재 결의하고도 조금 결이 다른 문제라서 우리가 좀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요. 문제는 북한이 어떻게 응할 것인가 합니다. 전통적으로 북한은 이산가족 문제를 상당한 부분에서 레버리지로 삼아왔습니다. 대가를 요구하거나 또 다른 정치적 또 요구에 대한 선물처럼 이렇게 항상 행동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산가족 상봉을 원하죠. 또 이번에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못 해왔지 않습니까? 고령화되어 가고 있고 아주 절박한 상황이라서 성사를 시켰으면 하는데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작년 7월 또 올해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우선 평창 성공을 위한 또 북한 대표단 우리
수용을 위한 실무 협상이겠지만 물밑에서 논의가 좀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는데 북한의 반응이 어느 정도까지 협조적으로 또 호응을 할 것인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유한국당님. 예, 이산가족 문제는 우리 역대 모든 정부의 똑같은 입장이라고 봅니다. 박근혜 정부도 이명박 정부도 김대중 정부도 노무현 정부도 앞에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는 일관된 정책을 갖거든요. 언제든지 하자. 또 이렇게 하는 입장이었고, 그러나 우리 김한정 의원님께서 잘 설명했듯이 그 북한이 계속 그걸 그 여러 가지 대남 관계의 어떤 지렛대로 반대급력의 지렛대로 활용해왔기 때문에 북한이 선택한다면은 이산가족 상봉을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건 다 저는 뭐 하면 할수록 좋다. 이렇게 빨리 하면 할수록 좋다. 그 연로에서 이제 곧 돌아가실 분도 많이 계시고 하는데 빨리 하면 좋다 이런 입장이고요. 금강산 관광 문제는 어쨌든 간에 지금 유엔 결의안 이행 문제와 관련해서 또 북핵 문제와 연계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유엔 결의안의 이행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만 거기 이탈해서 금강산 관광 문제를 제기해서 우리로부터 북한에 돈이 들어가는 이런 문제가 생기면 국제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참 신중하고 신중해야 될 사안으로 쉽게 갈 수 없는 문제가 아닌가. 현 상황에서는 좀 그렇다고 봅니다. 네, 국민의당 얘기 듣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금강산 관광 문제하고 개성공단 문제는 아마 철저하게 미국하고 조율을 같이 해야 될 겁니다. 국제공조 문제에서. 그러나 이산가족 문제는 뭐 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도적인 차원에서 충분히 뭐 이제 검토가 되고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될 걸로 봅니다. 다만 지금 이제 북한이 이번에 이제 그 신년사 하는 것 중에서도 아주 핵심적인 내용 중에 뒷부분에 다 보면 이 경제 문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군인들도 넘어오기도 하고 탈북자가 굉장히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뭐 그 사회 조직의 개방의 문제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 그 노무자들 외국에 나가서 10억 달러를 매는 그 들어올 정도는 지금 완전히 다 거의 차단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태예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뭔가 경제적 이득을 상당히 취득을 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 중에 일부분이 이 개성공단하고 금강산 관계에 될 걸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될 것인지 그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가 아까 말씀드린 국제공조 문제하고 다 연관돼서 지금 압박과 제재에 조금이라도 구멍이 갈 수 있는 문제라면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 방문을 놓고 정치권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UAE 특사 방문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까지 듣고 오시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UAE 관련한 무책임한 의혹 제기는 지켜야 할 국익도 내팽개치면서 그것이 오발탄인지 자충수인지 천지분간도 못하는 지경에 이르니 한심할 지경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자가 국민과 야당을 이렇게 우습게 하는 방략 무인과 오만 방자로 일관하는지 메뚜기도 한철이라는 사실을 틀림없이 분명히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청와대는 믿어달라고만 합니다. 사실은 밝히지 않으면서 믿어달라고만 합니다. 의혹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믿으라는 말입니까? 정부는 아랍에미리트와의 갈등이 임종석 특사 방문으로 봉합됐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야당은 국정조사를 비롯한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죠. 각 당의 엇갈린 입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엔 먼저 야당 이야기를 듣고 여당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부터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예, 이 임종석 실장이 아랍에미리트 방문하고 우리 사회가 굉장히 많은 의혹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의혹이 왜 생기겠습니까? 그걸 보면 답이 나옵니다. 의혹이 왜 생겼느냐.
갈 때 설명하고 방문 목적하고 중간 설명하고 5, 6차례 그 방문 목적 설명이 달라요. 스스로 의혹을 계속 만든 거예요. 우리가 의혹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찾아보니까 6월 7일에 우리 대통령과 그 나의안 왕세제하고 거의 25분간 통화를 해요. 그 통화 내용을 보면은 대화록이 지금 청와대 게시판에 다 들어 있습니다. 격찬을 합니다. 양국가가 이렇게 발전한 거에 대해서 격찬을 하고 특전사가 거기 와서 교육시키는 격찬을 하니까 우리 대통령께서 내 특전사 출신이다 이런 말씀도 하고 또 그 속에서 나이안이 다시 한국을 오고 싶다 방문하고 싶다 그 우정과 우애가 그 양국간의 돈독한 관계가 그 25분 또 다 녹아 있습니다. 그러면 6월 7일까지 아무 문제 없다는 겁니다. 9월 5일 되면은 현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국회에다가 아랍에미리트에 우리 그 군대 파견하는 동의안을 매년 냅니다. 12월 달 국회에 제출한 자료도 보면은 그 사이에 그 우리 대한민국과 아랍과의 관계, 군사적 관계 모든 걸 설명을 해서 계속 보내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나왔는데 그 자료도 보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랍하고 대한민국의 관계가. 그런데 9월 6일부터 12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 사이에 엄청난 어떤 탈이 있었고 큰 탈이 있었고 그걸 수습하러 갔다는 거죠. 그러면 그 9월 6일부터 12월 사이에 그 사이에 우리 국방부 장관이 갔죠. 또 SK 회장하고 임종실장하고 만났던 거 있죠. 또 그 안에 현장에 여러 가지 알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렇게 차곡차곡 보면은 진실이 있어요. 정부가 청와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또 다 이야기할 수는 없다면 이렇게 야당 지도자한테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될 일인데 자꾸 이전 정부가 이랬었다 이런 정보를 다른 쪽에 자꾸 책임을 전가하니까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부분은 정말 국가 이익 차원에서 알고 있는 정부가 의혹을 제기한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선별해서 설명을 해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게 옳다. 스스로 안 하면 결국 국회가 국민의 이임을 받아 국회가 조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부가 사실은 9월 6일부터 12월 사이에 있었던 일을 소상히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중심으로 국민에게 설명할 건 설명하고 또 그 사이에 시행착오가 있었던 건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솔직히 얘기하는 것이 의혹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다른 정부, 앞에 정부 착 핑계댈 거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당 얘기 듣습니다. 그 문제는 이제 국가 외교적인 문제인데 이거가 지금 그거 하나만이 아니고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 UAE 문제도 그렇고 사드 문제도 오락가락해서 그렇고 또 위안부 문제도 지금 상당히 좀 심각해요. 제가 볼 때는 그 전 정부가 잘했든 잘못했든 외교 간의 국가 간의 그런 어떤 그 조약이나 협정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국제적으로 정말 우리나라 세계 10인데 그 격에 맞게 해나가야지. 이 세 가지만 봐도 이게 외교가 매끄럽지가 않아요. 지금 여러 가지로. 그리고 또 이거를 가지고 또 뭐 청와대에 자꾸 증폭을 시키고 있는 형국이고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 자유한국당은 또 뭐 국정조사까지 들고 하는 국정조사 이건 대상도 아닐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할 수는 있지만 외국을 어디 가서 조사하고 합니까? 그리고 국익 차원에서 이건 어느 정도 마무리 시킬 수 있는 건 저희 당에서는 이제 운영위에서 와서 청와대 임종석 실장이 제대로 한번 밝히고 비공개로 그래서 국익 차원에서 덮을 건 덮고 이렇게 나가고 국가에서 책임지고 해결을 해야지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국민들이 자꾸 의혹만 키우고 이런 식으로 나가면 정말 아마추어리즘이에요, 이건. 그래서 이건 전 정부나 지금 정부나 정부의 그 연속선상에서는 너무 이걸 까발려가지고 국가의 망신이지 또 네. 국익 차원에서 지금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거를 잘 감안해서 국정을 운영해가야죠.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얘기를 듣겠습니다. 역시 우리 백성주 의원님도 국방부 차관을 하셨고요. 그리고 김중로 의원님은 대한민국 육군의 또 최고 지휘부를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두 분께서 각 당으로 돌아가셔서 이 문제는 국익 차원에서 이만하면 됐다 정리해 주시면 말끔히 해결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여러 가지 그 청와대에서 대처 방식에 있어서 또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좀 자아냈다 또 하는 부분에서는 저도 좀 동감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백해무익한 지금 논쟁을 우리가 하고 있을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또 내일인가 모레인가 왕세자 최측근이 들어오죠. 내일 오죠. 네. 뭐 대통령 만날 수도 있고 또 우리 정부 관계자하고 만나면서
상당 부분의 의혹이 해소가 될 거라고 봅니다. 당사자인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아무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국회에서 또 언론에서 이렇게 난리를 쳐야 되는지 국민들이 또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이제 봉합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김한정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백해무익한 논쟁을 자꾸 야당이 제기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자꾸 앞에 박근혜 정부가 잘못된 거 수습하러 갔다, 이명박 정부가 뭘 잘못한 거 수습하러 갔다, 다 대한민국 정부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저도 당에 가서 그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거 자꾸 나무 핑계 해가지고 하지 말고 비공개 운영위원회를 하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진짜 이 국익 차원에서 설명할 건 설명드리고 좀 그렇게 또 잘못한 건 잘못했다 하고 이래야 되지. 자꾸 다른 정부에 남은 나라 비난하듯이 앞에 정부를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고 부도덕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9월 6일부터 12월 10일 사이에 있었던 일을 사실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가 솔직히 설명하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세 분께서 굉장히 비슷한 의견을 갖고 있어서 아마 국회로 가서 잘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해 시작부터 이제 개헌이 정치권의 핫 이슈가 됐죠. 여야 모두 개헌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을 하고 있지만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과연 개헌이 좀 가능할지 각 당의 입장과 생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이제 각 후보들 모두 이제 개헌 필요성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 합의점을 찾지 못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먼저 더불어민주당부터 듣겠습니다. 자꾸 야당 탓하지 마라 그러는데요. 이거는 명백한 사실이에요. 홍준표 대표께서 지방선거 때 개헌 안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예? 그동안에 대통령 선거 때 다 공약했습니다. 개헌하자. 가급적 임기 초에 하자. 그래서 또 이 국민투표를 하려면 시간, 돈, 여러 가지 정치적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지방선거 때 하자. 그동안에 다 해서 개헌특위까지 구성해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갑자기 지방선거 때 개헌 투표하게 되면 투표율이 높아져가지고 야당한테 불리하다. 불리해서 안 하겠다. 이제 더 이상 논의하지 마라. 이래야지 지금 이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70% 이상의 국민들이 개헌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00억 원이 넘는 이 국가 예산이 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방선거하고 같이 하자. 대부분이 50% 이상 다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좌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지금 다시 개헌 또 정치개혁 특위를 합해서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한 만큼 아직 희망은 있다고 보는데요. 이 문제의 정상화는 자유한국당에 달려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님의 결심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개헌을 우리 국민들이 하지 홍준표 대표가 합니까? 아니, 개헌을 하지 말자고 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홍준표 대표도 개헌을 하자는 입장이죠. 개헌을 하자는 입장이 개헌의 중요성이 인식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개헌이 국가 권력의 골격을 짜고 규범을 만드는 것이 대통령 선거보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헌법이 한 30조 체제를 유지해서 거기 우리 사회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개헌을 해야 된다는데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저도 굉장히 앞장서서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개헌의 골격을 만드는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숙성시켜서 이거 시의원, 구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강자에서 이렇게 뽑을 때 그 하나에 끼워서 하기에는 이 사안이 너무 중요하다. 진짜 5년짜리 대통령 뽑기보다도 이 30년 체제, 50년 체제를 규정하는 이 문건을, 이 헌법 개혁을 별도로 좀 더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서 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지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6개월 안에 하기에는 좀 벅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조급하게 하지 말고 30년 임기에 대통령을 뽑는다는 심정으로 국민이 잘 만들어서 국민 합의 속에 만들어 가자. 이것이 우리 당의 입장입니다. 예, 국민의당의 얘기 듣겠습니다. 저희 당도 지자체 선거하고 같이 하는 거가 이제 당론인데, 저는 이제 양당한테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지금 대통령님 그 공약이라고 그래서 이 거대 당들끼리 그렇게 논쟁을 벌리고 갈등을 일으키면서까지 그때 해야 되는가. 이 헌법이요. 지금 권력구조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하고 그러지만 실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에 이제 선거제도도 있고 기본권도 있고
이제 지방자치 문제 이 네 가지가 이제 핵심은 핵심인데 전반적으로 이번은 지금 70년 됐지만 헌법이 그러면 그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1200억이 문제가 아니고 이 헌법은 정말 21세기 맞도록 국민의 생활 전반의 그 삶의 패턴이 바뀌어지는 그 헌법으로 바뀌어야 돼요. 지금 정치권은 권력 구조만 가지고 뭐 이원 집중제다, 뭐 대통령 중심제, 뭐 연임 이런 걸로만 생각하는데 이거 정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안을 충분히 고려를 하고 그거를 가지고 금년 내로 한다든가 해서 좀 조율해서 충분히 해야지 여당이 그냥 이거를 공약이라고 해서 그냥 싫다는데 자꾸 끌고 가고 그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번에 선거가 7개인가 한꺼번에 해요. 그러면 7개에다가 이것까지 하면 이건 끼워서 할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공약은 그렇게 했지만 그러면 이 헌법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지금 전 국민한테 모처럼 하는 거예요. 수십 년 만에. 그러면 이것만은 따로 떼서 확실하게 서로 조율을 하고 이게 뭐 뻔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부터 잘 만드는데 주안을 두고 후반기에라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저는 했으면 왜냐하면 이거 지금 권력구조 이거 네 가지만 해도 아마 단길에 굉장히 갈등이 많을 겁니다. 쉽게 안 돼요. 그걸 그냥 6월달 선거에 붙여서 한다? 그거는 여당이 조금 뭐 나쁜 말로 말하면 독선이고 좋은 말로 말하면 너무 추진력이 강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여당에서 좀 양보도 하시고 야당하고 좀 합의를 해서 저희 당도 그때 하는 걸로 돼 있지만 정말 헌법의 중요성으로 봐서는 그렇게 좀 해주면 좋지 않은가. 국민들 좀 편하게 해주셔야 돼요. 여기 듣겠습니다. 이야기.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합니다. 졸속 개헌이 돼서는 안 되죠. 또 국민적 합의 또 충실히 해야 되는데요. 팩트 체크를 좀 해야 됩니다. 이것도. 우리가 앞으로 그러면 1년, 2년 있으면 개헌이 됩니까? 시간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겠습니까? 문제는 국회에서 이 개헌 논의의 성실성입니다. 우리 여당을 포함해서 성실하지 못했습니다. 의지가 부족했습니다. 특히 야당이 갑자기 자세를 바꿔버렸습니다. 태도를. 그러면서 개헌특위 공전됐습니다. 지금 와서 이제 시기 조절 필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내용 그것도 자문위원의 권고안에 불과한 헌법 개정안을 가지고 사회주의적 내용을 갖고 있다고 색깔 논쟁, 이념 논쟁으로 지금 끌고 가면서 이래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내년 6월달 지방선거 때 못한다. 이거는요, 저는 상당히 국민들한테 조금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야당이 준비가 안 됐다. 좀 더 시간 갖고 하자. 좋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이 앞에 우리가 이 시간이 6개월, 1년, 10년이 걸려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많은 부분이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쟁점 부분만 확실히 정리하면 되고요. 또 국회에서 합의 못하면요, 정부 안으로서 또 국민의 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올 6월에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한 정치권의 의지의 문제라고 저는 본질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의지의 문제인데 이거를 여당에서 독주를 할 필요가 있느냐. 충분히 뭐 내년, 내후년이 갈 게 아니라 금년 내로 할 수 있는 거고. 도리어 국민의당에서 더 주도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하고 지금 왜냐하면 분권형이라든지요, 권력 분산이라든지요, 또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강화라든지요, 국민의당에서 제의한 아주 훌륭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적극적으로 반영을 지금 해서 이제 과반이 안 되는데 여당이. 국민의당하고 민주당하고 그러니까 밀어붙여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무한정 목표 시기를 안 정해놨을 때 그래도 뭐 다 합의할 수 있는 거는 5천만에 다 합의할 수 있는 문안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 목표 시기는 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는 동의를 하고요. 국회 불성실 부분에 대해서는 개헌 특위 있는 분들 좀 반성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좀 더 새로 특위가 만들어지니까 정말 진지하게 성실하게 해서 특위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는데 이 개헌 문제가 미뤄진 부분이 개헌의 있죠. 어떤 중요성을 따져보면은 지방선거에 끼워하는 것은 공약으로 다 들어가 있던 건 압니다만 그러나 1200억 정도 비용 절감이라는 것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좀 그 부분은 좀 더 국민적 축제로 합의를 만들어서 하여튼 그 문제는 좀 이런 정도로 해서 저희 이제 국민의당이 캐스팅 모터 역할을 할 텐데 하여튼 그런 정도로 정리하시는데 여기서 제가 하나 좀 짚고 이왕에 나오셨으니까 짚고 넘어가면 여기에 지금 자문회라는 게 있어요. 36분인가? 그게 나와 있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서 이번에 보니까 집총 거부 병역 있잖아요. 그거를 헌법 청문회에 명시한다고 분위기가 그렇게 돼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걸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25년 되면 병력
인구 절벽이 돌아와서 지금 수급 문제가 심각한데 50만 원으로 줄인다고 그래도 지금 국방 개혁에서 그런데 이거를 양심적 병역법으로 해서 정말 병역 하고 온 사람들이 비양심적으로 보이면 안 될 거고 이런 문제를 헌법 조문에 명시한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고 좀 정말 걱정이 돼서 한 말씀 드리는데 이런 문제는 좀 각 당에서 좀 확실히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안보 측면에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뭐 간단히 하실 얘기 있으십니까? 지금 권고안은 네. 문자 그대로 권고안입니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여야가 정치적으로 합의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국민적 쟁점 사항들은 충분히 국회에서 논의해 나가고 또 추가 여론 수렴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짧게 시간 관계상 짧게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오는 10일 신년 기자회를 열지요. 앞으로 국정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이제 집권 2년 차에 들어서게 되는데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이거 하나만큼은 집권 2년 차에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당은 맨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부터 듣겠습니다. 이제는 화합에 좀 중점을 둬야 된다 생각합니다. 촛불 든 사람도 국민이고 똑같은 국민, 태극기를 든 국민도 국민입니다. 지금까지 태극기 든 사람보다 촛불 든 사람만 너무 고려해서 정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태극기 집회에 나가는 사람의 계좌를 다 추적한다든지 이런 부분 국민을 아프게 합니다. 이제는 태극기를 든 사람, 든 국민도 국민이고 촛불 든 국민도 국민이기 때문에 화합에 방점을 두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화합을 좀 중시하는 그런 스스로 화합한다가 아니라 국민들이 느낄 때 화합을 중시하는 정부다. 이런 느낌을 들도록 정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민의당 이야기 듣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국회와 협치를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과반도한테는 여당이 왜 이렇게 협치를 안 하고 국민들하고 직접 민주정치를 해서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고 지금 2년 차에 들어가면 이제 정말 독주 체제에 들어가요. 잘못하면 지금 여론조치 무슨 수출이 최고로 올랐지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잘못하면 오판하실 것 같아서 정말 말씀드리는 거고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책임총리, 책임장관 제안은 전혀 안 보입니다. 내각은 보이질 않아요. 청와대만 보입니다. 청와대만. 지금 정말 오늘 이 말은 꼭 드리고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이거 지금 인사 있잖아요. 인사. 7천여 자리를 청와대도 다 해요. 그리고 영향을 미치는 자리까지면 2만 3만 개를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여기에 그렇게 에너지를 소모해야 되는 청와대가 돼서 되겠어요? 지금 각 처보 국방부는요. 심지어 엊그제 누가 민원이 들어왔는데 저 체력단장 골프장 사장까지도 1년밖에 안 한다는 걸 다 목을 자르고 지금 다시 하겠다고 안 와요 사람. 그 직원들이 다 좋아하는 사장을 지금까지 2년에 3년을 다 했는데 이게 무슨 공산국가입니까? 이거 정말 이 인사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보고 책임총리, 책임장관 하세요. 정말 이거 안 하면 다 핫빠집니다. 장관하고 총리가 열심히 뛰도록해서 확 국민들한테 보여야지요. 청와대는 정말 대통령께서는 20년, 30년 후에 나라의 모습이 어떻게 될 건가 정말 큰 계획을 가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이제 집권 2년 차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지난 정권에 매달릴 수가 없죠. 새 정부의 이 구상들을 이제 실현해 나가야 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1차적인 지금 과제, 관심은 일자리 경제, 소득주도 성장입니다. 올해 3% 성장, 그리고 3만 불 시대 열어나갈 것입니다. 19조 2천억 원을 투입해서 지금 일자리를 만들 겁니다. 대통령께서 지금 간절한 부분은 이런 정부 정책들이 우리 시민의 피부에 와닿도록 정책이 실현화되고 효과를 보는 것입니다. 이러려면 평화가 유지돼야 됩니다. 평화올림픽, 평창올림픽 성공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협치, 마찬가지로 정치가 안정돼야 또 정부도 이 경제정책 제대로 펴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야당이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늦은 밤까지 세 분 함께 토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복잡한 정치 이슈를 공정하고 당당하게 풀어보는 정정당당.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정정당당은 일요일 저녁 8시 40분에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